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욱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나토 정상회의에 다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잠시 대화를 나누고 나토와 방산 협력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외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26일 시정연설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앞 대구탕집을 찾아서 골목 상권을 살피는 한편 헌재 소장과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등으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합니다. 우리 한우가 중동시장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할랄 한우 런칭 행사가 있었는데요. 흑백 요리사로 유명한 최현석 셰프가 멋진 한우 요리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할랄 한우에 관한 반가운 소식 전합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대신해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조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에 대해서 우리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였다고요. 우리가 관제 전쟁 속에서도 그나마 좀 해볼 만한 게 이 조선, 방산, 또 원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조방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특히 조선과 관련해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한국의 조선과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트럼프 대통령이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캠페인하던 기간에도 그랬고 당선되고 난 이후에 한국과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이 조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사실 이번 나토 이전에 G7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화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사실은 중동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일찍 집에 갔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귀국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첫 한미 정상 간의 조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 이번 나토 정상회담도 마지막까지 참석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익을 따지면서 가야 하는지 고민을 했는데 이 핵심 주제로 관세가 다뤄지지 못할 것 같으니 이번에는 이 전력을 좀 아껴두자 해서 안보실장이 대참을 한 것인데요. 안보실장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잠깐 서서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조선이라는 구체적인 협력 분야가 거론이 됐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그게 그만큼 절실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군함 같은 것들 AS를 맡기면 거기에서는 몇 달씩 걸리는 걸 한국은 한 달이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언급이 됐고요.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짧게 대화를 했고 조선 협력에 큰 관심을 보여줬다. 이런 전언이 있었고요. 특히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도 조우를 하고 짧게 대화를 나눴는데 한미 정상 간의 조속한 대담이 필요하다는데 서로 의견 일치가 있었다. 이런 의견이 오간 걸로 보아서 우리 머지않아 양 정상 간의 대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당초 이제 캐나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중동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하면서 무산이 됐고 나토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만나지 못했는데 해서 양국이 빨리 좀 만나자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7월 방미 가능성도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7월 8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 종료되기 전에 양국의 입장과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오면 어떤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빠르게 만나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공감대 속에 실무 협상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두 축이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세와 관련된 통상 부분, 그다음에 안보와 관련된 어떤 방산 분야의 어떤 협력, 조선의 기술이 우리가 월등하게 미국보다는 지금 나은 상황이라는 걸 미국이 인정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분야의 지금 실무 협상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G7 정상회의, 지난 캐나다 현지 시간으로 16일에서 17일간 열렸던 그 G7 정상회의에서 사실은 귀책 사유가 미국에 있는 이유로 정상회담이 무산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게 약간의 빚을 진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빠르게 그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미국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역시 그 한미 간에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관세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유예 한도로 설정해 놓은 것이 7월 8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줄라이 패키지가 빨리 결정이 돼야 될 텐데 관련해서 백악관이 좀 묘한 뉘앙스의 말이 나왔어요. 레빗 대변인이 이거 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어. 하지만 최종 결정은 트럼프가 할 거야. 이런 그렇죠. 말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에서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현장의 인터뷰를 보니까 굉장히 짧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차적인 설명을 내놓을 만큼 왜 해야 되고 어떤 절차로 인해서 하게 되는지는 설명할 내용이 충분치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50개가 넘는 경제 주체하고 무역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성과가 나왔다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영국과는 서명을 했고 또 중국과도 서명을 했다고 하는 소식이 간밤에 들어오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어떻게 합의해서 서명했는지 이 내용은 밝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지만 아주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내가 정말 시혜적으로 통 크게 한 번 더 유예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를 살짝 백악관을 통해서 흘리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초에 줄라이 패키지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7월 8일이 데드라인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더 이상 줄라이 패키지라는 말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국 간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와중에 자동차 관세, 자동차 부품에 물리는 관세를 좀 더 확장해서 광범위하게 물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 포함해서 좀 전반적으로 시한을 미루고 범위를 좁힐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위성락 실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만난 것이 아니라 나토의 마크 루터 사무총장을 만나서는 그러니까 한국과 나토의 관계 강화를 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달을 했다고요. 위성락 안보실장은 어쨌든 그 주최를 하는 그 나토의 사무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통해서 불참을 하게 된 이유 같은 거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토가 지금 동아시아 파트너십을 굉장히 확장하고 강화하고 있는 데 있어서 거기에 글로벌 파트너로서 한국이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걸 강화해 가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한국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 그리고 나토와의 어떤 앞으로 동아시아 파트너십의 전략적 위치를 재확인하는 외교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주제는 사실 뒤에서도 조금 더 다루긴 할 텐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방위비 인상이 상당히 이슈였고 그래서 아무래도 나토 쪽에서 무기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의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수출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산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 이게 우리 대통령실의 입장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감지된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위성락 안보실장이 현장에서 복합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서 나토가 그리고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끼리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고 전체적으로 보면 나토에서는 방산 협력에 대한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산업적인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구매해가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무기 조속히 들여오자라고 그쪽이 더 갈급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유럽 본토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이 이란을 직접 타격하는 걸 보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외교적인 격에는 좀 맞지 않게 나토 사무총장과 나눴던 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나토는 앞으로 GDP 대비 5%까지 방위비 모든 나라가 올린다. 그런데 여력이 안 되는 일부 국가가 우리는 좀 빼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올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가운데서 한국의 무기라는 것은 이 전략무기, 전술무기를 나눈다고 해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으면서 당장 현장에 갖다 쓸 수 있는 무기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 에너지 인프라 이런 것들도 전쟁의 다음은 인프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한국과 협력할 게 참 많다는 거 우리가 강조하면 새로운 산업의 기회도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나토 국가들이 방위비를 5% 수준으로 그렇죠. 인상을 네. 하기로 했는데 네. 위성락 실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거 전반적인 흐름이다. 그렇죠. 결국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도 방위비 인상을 요구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도 좀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이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맹국에게 부담을 더 지우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죠. 그러면은 아시아 쪽이라고 그것에 벗어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유럽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그 요구가 오게 될 것이니까 그런 흐름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런 흐름이 너무 우리가 지금 GDP 대비 2.7% 정도를 쓰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보다 많이 쓰고 예.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용하고 협상에 활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능한 한 단계별로 증가를 시키는 것을 협상을 해내고 그 사이에 우리의 기회 요인인 방산 분야에서 충분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적 이익을 획득한다면 그 부담 부분을 메꿔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가 챙길 것을 챙겨가면서 또 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26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 이후에 대통령실 앞에 식당을 찾았습니다. 취임 후에 첫 외부 식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그 시정연설에서 추경을 통한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후에 나온 대통령의 액션인데 현장에서 골목 상권을 뜻하지 않게 찾았잖아요. 근데 현장에 대통령이 찾은 대구탕집입니다. 거기 현장에 식사하고 있었던 시민들도 많았고 기자들과도 저 행사 뒤에 기자단 전체와 만나서 차담회하는 그 행사도 진행이 됐는데 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 내수 경제를 살리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현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를 그냥 몸으로 보여준 거죠. 골목 상권이 얼마나 어려운지 용산에 그래도 꽤 몫이 좋고 맛집이 많다고 소문나 있는 거리도 꽉 차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골목 식당들 상권을 현장을 좀 분위기 살려보자. 대통령이 나서서 응원하겠다.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그 현장의 경기를 어떤 걸 통해 볼 수 있냐면 경기 상황이 좋지 않으면 구내식당에 사람이 넘쳐납니다. 아마 대통령실도 그럴 테고 관가 여기저기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럴 때 일부러 나가서 한 번씩 외식하자 이런 움직임도 만들곤 하거든요.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내수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밥 한 끼라도 좀 나가서 먹읍시다. 이 추경 빨리 집행해서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빨리 집행되게 합시다. 이런 의지를 직접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통령이 찾았던 식당이라고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가서 맛을 보려고도 할 것 같습니다. 식사 이후에 이제 기자들하고 티타임이 네. 있었는데 그 전에도 사실 구내식당에서 기자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 그리고 차담회 하는 모습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론과의 소통 꾸준히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것이 국민 주권 정부입니다. 그러면 국민 주권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면 무엇이 돼야 될까요? 당연히 소통과 국민의 참여 이것이 큰 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국민들과 현장에 가서 직접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기자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접촉하는 방식 두 가지로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강구해서 뭐 국민 국무위원들의 국민 추천제라는 것도 시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국민 주권을 강화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소통과 참여를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조만간에 아마 취임 후 처음 기자회견도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6일 오전에 시정연설 이후에 중요한 인선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김상환 전 대법관입니다.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오용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오용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입니다.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요소마다 이재명 정부의 인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헌재 소장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자인데 우선 김상환 헌재 소장 후보자 어떤 분인지 좀 알아볼까요? 김상환 그 소장 후보자께서는요, 아주 법원의 핵심 지위를 다 보직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일 때는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법원의 모든 살림이나 행정을 다 했던 분이죠. 그리고 민주당의 강성 의원들에게도 굉장히 스킨십이 좋아서 다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특히 법사위원장을 지낸 정청래 위원장마저도 굉장히 김상환 대법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그런 소통 능력이나 정책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인정을 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대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김상환 대법관은 사실은 대법관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시다가 다음에는 어떤 정권이든지 대법원장으로 임용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던 분인데 지금 정권이 빠르게 바뀐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대법원장은 임기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이런 인재를 등용해서 써야겠다는 생각을 이재명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한 분 지명했습니다. 네. 오영준 후보자는 어떤 분입니까? 오영준 후보자는 이제 법리가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언행을 거의 하지 않은 정통 법관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어떤 이론이라든가 헌법과 관련된 어떤 신뢰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추천을 지명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장 지명도 있었는데 이분은 현역 의원이긴 하지만 국세청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경력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 임광현 민주당 현역 의원이 국세청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국세청의 충남 홍성 출신이고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 그리고 국세청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 그리고 조사 1, 2, 3, 4국장을 다 지낸 그러니까 국세청에 정말 요직을 다 거친 전문가 출신입니다. 대선 캠페인 당시에도 이재명 정부의 세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론을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문성에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현역 의원이 온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부담을 느끼는 현장의 시선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공평한 행정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면 될 문제로 보이고요. 아마도 이제 앞으로 조세가 바로 서야 세수 곳간이 우리가 넉넉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탈루 혹은 편법, 불법 이런 것들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현장에 충분히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정부가 가져가려고 하는 세정의 방향은 국세청이 보여주는 액션으로 충분히 전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차관급 인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듣고 오시죠. 오늘 인선은 각 부처 장관들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국방개혁, 사회안정망 확대, 기후변화 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세부적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부처별로 살펴볼 텐데요. 국방부 일단 네. 장관에 대해서는 문민 장관이 지명이 된 상황이고 네. 아무래도 이제 밸런스를 좀 고려를 했을까요? 군 출신 차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방부는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문민 장관을 임명을 했죠. 그래서 행정적인 전문성은 충분하죠. 안규백 장관인데요. 국방위를 오선하면서 거의 한 15년 동안 국방위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군 행정, 군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정무적인 판단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군 작전이라든가 어떤 군령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세세한 부분을 챙길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차관으로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한다. 라는 차원에서 군인 중에서 엘리트 군인을 차관으로 임명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차관은요, 굉장히 뭐 김도균 수방사령관,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 강건작 전 육군단장 뭐 이렇게 굉장히 치열한 경합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 사령관이 임명이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앞으로의 전쟁은 전략 무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장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미사일 운용이라든가 전략 무기 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점이 현대전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전장을 대비하고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 1차관 네. 이슬한 현 복지부 이제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내정이 됐는데 이분은 사실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했던 분이기도 하고 지금 모수개혁, 그러니까 보험료율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자동조정 장치라든가 아직 구조개혁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완수하실 분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또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비전을 어떻게 보여주느냐는 사실은 세대 갈등과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든 풀고 지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슬한 그 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지명함으로써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국민연금 로드맵에 대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굳은 일을 많이 했는데요. 코로나19 당시에는 병상관리 반장이었고 그래서 그 부족한 병상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나눌 거냐 그 업무를 맡았고요. 또 국제기구에 파견돼서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의료정책과 건강정책 또 그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정책까지 두루두루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걸 대통령실에서 높이 평가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연금이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특히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그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 어떻게 해소할지 또 일단 1차적인 구조개혁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자동조정 장치 같은 것들을 어떻게 넣을 수 있겠느냐.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본다면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각 세대별로 공청회도 하고 여러 분야의 의견을 좀 끌어모으겠다. 뭐 이런 의지도 좀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밖에 이제 환경부라든가 고용부에서도 차관 인사 있었는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환경부 차관으로는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명이 됐고요.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실장이 지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남동일 상임위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인선의 방향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내부 살림을 잘 하고 그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차관들을 쭉 구성을 했고요. 장관들은 이제 정치인 장관들이 많이 발탁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쨌든 부처 간의 조율과 통합 그리고 이런 정무적인 결정 이런 거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 것들은 정치인 장관 출신이 강점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결정이 있어도 어떤 실용적인, 실리적인, 실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집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내부 살림에 정통한 차관들을
내부에서 임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 잘하는 차관님들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우는 유독 식감이 좋고 또 감칠맛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한우가 블루오션으로 평가받는 할랄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중동 시장 개척을 시작한 할랄 한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나는 대한민국 한우입니다. 세계인이 감탄한 한우의 맛과 영양. 대한민국 또 하나의 한류가 되어 세계로 뻗어나간다. 예, 요즘은 사실 지역별로 굉장히 유명한 한우 브랜드들 네. 많습니다. 그런데 역시 으뜸을 손꼽으라면 횡성 한우가 될 것 같은데 횡성 한우가 중동에 진출을 하게 됐다고요? 네, 한우가 중동에 처음으로 수출될 길이 열릴 것 같은데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K푸드 관련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고급화된 한우를 중동에 수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동안 히스토리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횡성 한우는 우리는 박리담회 안 하고 지난 30년 동안 고급화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뭐 육질이나 품질 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도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최상급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노력도 그동안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 횡성 한우가 고급 한우를 통해서 그 경쟁력을 키워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산 축산물들이 싼 값에 혹은 무관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농가의 시름을 또 덜어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최근 들어서 관세 전쟁이 좀 격화되면서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서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을 수입하지 않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값싼 미국산 한우가 쏟아져 들어올 때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한우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현장에서 고민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라는 점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 사실 이제 종교적인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이제 뭐 할랄도 있고 코셔도 있고 한데 특히나 할랄은 이 육류에 대한 엄정함이 굉장히 대단한데 네. 이 과정이 아주 까다롭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도축뿐만 아니라 소를 키우는 전 과정에서 사료를 무엇을 먹였느냐부터 따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이 금하고 있는 것들, 예컨대 할랄이라는 단어 자체를 설명을 드리면 허가된 것이라는 뜻이라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신성하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피 혹은 돼지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과 완전히 무관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키워서 할랄에 그 준하는 방식으로 도축된 그런 고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키우는 과정도 할랄의 율법에 따른 것이어야 하지만 다비하라는 할랄 방식의 도축도 지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최근 들어서 공장형 축산과 도축에서는 이 전기 충격을 통해서 기절시킨 이후에 도축 그리고 유통이 이루어지는데 이 방식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 방식은 동물에 대해서도 고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 아니어서 다비하라는 건 이 해당 도축이 될 동물의 머리를 메카 방향으로 두고 단숨에 숨통을 끊어서 피를 모두 뽑고 유통하는 그 방식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도축장에서 다 기준에 따라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한국산 축산물에 대한 그 품질 인증 기준이 그만큼 높다는 걸 인정해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그 할랄을 철저하게 지키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스포츠 대회에 나가서도 선수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하는 사태도 있다고요. 그렇죠. 2014년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굉장히 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말씀하신 음식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기구라든가 담는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허가되지 않은 음식을 조리했다든가 다시 말해서 돼지고기를 조리했다든가 아니면 허가되지 않은 음식을 담았다든가 하면은 그 또한 먹을 수 없다 해가지고 거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2014년 국제 스포츠 행사였죠. 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먹이는 사료, 그리고 네. 도축 방식 등 사실 횡성 한우를 중동에 수출하기까지 여러모로 준비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준비를 언제부터 해온 건가요? 네, 오랫동안의 준비 과정이 있었고 아주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 건 올해 초에 횡성 지역에 있는 한 도축장이 이 할랄 방식으로 도축한다는 걸 인증을 받으면서 물꼬가 트인 겁니다. 이 방식을 모두 다 지키면서 도축을 해서 완벽하게 피가 제거된 상태에서 유통할 수 있는 고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고도의 도축 기술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공장형으로 하는 거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이루어졌고 사실상 이제 현장 그 도축장에 대한 검역 인증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게 된다고 하면 이 중동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오일머니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 아랍에미리트의 축산업 시장만 해도 홍콩의 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큰 거고요. 이르면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한우가 중동에 수출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시름이 깊었던 우리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일 겁니다. 예. 이제 수출을 시작을 하면서 아무래도 론칭 행사도 상당히 네. 중요해 보이는데 UAE 두바이에서 우리가 네. 준비한 행사가 열렸다고요? 그렇죠. 정부와 농협이 함께 할랄 한우 론칭 행사를 열었고요. 거기에는 이제 할랄 한우 출시 행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현지의 바이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이제 5성급 최고급 호텔의 뭐 셰프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서도 인플루언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120여 명 참석을 해서 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한우에 대해서는 극찬이 있었고요. 와규, 일본 소죠. 와규보다도 더 맛있다라는 평가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이날 열린 런칭쇼에서 스타 셰프 최연석 씨의 한우 요리 시연도 펼쳐졌는데요. 멋진 요리 모습 그리고 그 맛에 감탄하는 중동 관계자들 모습 보고 오시죠. 예, 그 최연석 셰프는 이미 뭐 국내에서는 매우 유명한 네. 스타 셰프이기도 하지만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네. 이름을 알린 분인데 실제 그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3가지 장으로 쇠고기 요리를 했던 기억도 나고요. 이번에는 혹시 어떤 요리들 선보였나요? 저는 이번에 현장의 행사에서 제공된 음식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육회거든요. 현장에 한 120명 정도 그 내외빈이 있었는데 육회와 스테이크 등을 코스로 제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육회 같은 것들은 굉장히 한국적인 문화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굉장히 거부감 없이 맛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다고 하고 최연석 셰프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쇼맨십이 좋은 그런 셰프로 유명해서 현장의 호응도도 높았다고 하고요. 한우 코스 요리가 시연됐을 때 식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 사실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처럼 모든 고기에 부위가 있고 그 부위마다 이름이 또 따로 있고요. 그 부위를 다루는 요리법이 다 다른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외국의 정육점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를 사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이 부위별 특징을 설명을 하면서 그것에 맞는 요리법에 따라서 요리를 만들고 코스로 제공하면서 현장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요.
중동의 할랄 1호를 인증받은 우이, 횡성의 KC 가공 공장에서 도축한 소를 사용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수출에 앞장설 수 있는 이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뭐 사실 우리 국민들이야 이제 돈이 있으면 네. 먹을 수 있는 것이 한우이긴 합니다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우가 맛있다고는 하는데 네. 맛볼 기회가 많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그래서 네. 중동 지역에서도 이걸 좀 알리기 위해서 K-푸드 페어가 열렸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의 홍콩이라고 부르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이제 K푸드 박람회를 열면서 현장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뭐 사진들도 꽤 많이 공유가 됐더라고요. 현장에 관심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이틀 동안 $200만 규모의 현장 업무 계약도 체결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양해각서 수준이기는 하지만 본 계약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한우에 대해서 앞서 김상일 평론가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식감에 대한 그 칭찬이 많았다고 예. 하더군요. 그래서 와규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일본 와규 맛있다 이런 평가 받지만 한우의 식감은 와규와는 또 다르다. 훨씬 더 감칠맛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다고 하고 1년 사이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랍에미리트 수출하고 있는 이 식품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수출량이 40% 이상 늘었습니다. 라면, 소스, 음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콘텐츠가 먼저 현지 시장에 한국에 대한 친밀함을 심어줬고 사실 이거는 대장금 때부터 시작이 됐죠. 중동 시장 공략하는 건.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친근함이 최근 들어서는 K-팝 스타들을 통해서 더 한층 가세가 됐을 거고 라면이나 식음료 같은 것들은 이제 거기 청년들은 일상적으로 즐긴다고 할 정도니까 한우까지 들어가면은 뭐 금상첨화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워낙에 이제 처음에 진입하기가 까다로운 것이 네. 할랄 시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부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네.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제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 우리가 AT라고 부르죠. 예. 그 AT를 통해서 중동 한우 수출 협약을 맺고 그 시장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수출 전략 그리고 공동 마케팅 같은 것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해왔고요. 그다음에 AT 두바이 지사에 중동 K푸드 영토 확장센터라는 걸 개소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으로 우리 그 진출 기업 내지는 이제 진출 마케터들의 어떤 공유 사무실도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모든 것들을 한 곳에서 해결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은 할랄 한우의 수출이 중동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첫 이슬람권 국가 수출은 말레이시아였는데요. 2023년 한우 1호 수출의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023년 5월 12일 말레이시아에서 한우 1호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2016년 법력 협상 이후 7년 만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할랄 인증이 된 소고기만 수출할 수 있는데요. 농식품부와 관련 업계가 할랄 인증을 위해 노력하고 한류 확산과 함께 한우에 대한 현지 관심이 높아지며 2023년 3월 국내 도축장인 한다운이 할랄 인증과 수출 작업장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예, 이 말레이시아 내에 사실 K푸드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먼저 뭐 대박라면 같은 상품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한우가 2023년 첫 수출이 됐는데 2026년까지 굉장한 양이 수출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숫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3년 동안 1,875톤이 수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연평균 한 해에 한우 소를 2,500마리씩 그 나라에 갖다 파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텐데 도축해서 유통, 가공한다면 훨씬 부가가치도 올라갈 테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음식이나 한국 콘텐츠와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는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K-팝을 보기 위해 한국에 오는 소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말레이시아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죠. 말씀하신 것처럼 할랄 식품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2016년부터 우리가 현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6년 반 동안 긴 협상을 벌여왔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성과를 이루면서 2023년부터 수출이 시작이 된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 1,875톤의 수출이라는 건 역대 최고로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많은 걸 수출했을 때 9배나 되는 굉장한 양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점점 늘려간다는 측면에서 관세 전쟁에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가 이제 UAE에서 열렸던 K푸드 페어나 또 한우 런칭 행사 같은 거 소개를 해드렸는데 비슷한 행사가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열렸고 이번에는 미슐랭 스타 셰프가 참여를 했다고요. 네, 이쪽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그 한우 쿠킹 쇼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조금 더 보수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떠들썩한 페어나 페스티벌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반응이 더 좋았다고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그 프리미엄 K푸드와 관련해서 농림부 또 한우 자조금이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을 했고 현장에 출격했던 셰프는 미슐랭 원스타 손종원 셰프가 현장에 참여를 해서 굉장히 화려한 쿠킹쇼를 펼치면서 한국 음식에 좀 더 친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조성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 자, 말레이시아에 대한 한우 수출 확대 이제 비단 음식 소개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관광하고도 연계가 되면 좀 그렇죠.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 이를 위한 행사도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정부가 말레이시아 할랄 저기 한우 수출을 위해서 K 관광 로드쇼를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우와 K 문화 콘텐츠를 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홍보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2일부터 15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원 우타마 쇼핑센터 앞에서 한우를 알리기 위한 행사를 우리 문화관광부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체험형 홍보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어떤 한우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그런 로드쇼를 열었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서 이런 수출을 지원하는 행사들을 꾸준히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 할랄 인증이라는 것이 앞서서도 이제 쇠고기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먹이부터 도축까지 굉장히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블루 오션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네, 단순하게 그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이 이 할랄 식품을 먹어야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 시장이 어느 정도냐면 2022년 기준으로 2조 달러였던 세계 할랄 시장 규모 2030년이 되면 거의 5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슬림의 규모가 전 세계에서 대략 18억 명에서 19억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중동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사람들이 할랄 식품에 대한 수요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겠고 이 시장 규모는 중국 전체 식품 시장 규모의 1.6배 정도 될 정도니까 사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중국이 안 먹던 식재료를 먹기 시작하면 전 세계에서 그 해당 식재료가 동이 난다. 그러니까 오징어회 먹기 시작하면서 동해바다에 오징어가 동이 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런 중국의 1.6배면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만한 블루오션이 맞는 거고요. 2030년이 되면 이 전 세계 시장에서 한 6,500조 원 정도의 할랄 식품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들이 이제 점점 GDP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력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콘텐츠와 식품이 함께 들어간다고 하면 시장 공략이 더 쉬울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아주 기대가 큰 분야입니다. 결국은 진입 자체는 상당히 까다롭지만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대박이라는 시장이라는 건데 이 중에서도 가장 대박인 시장이 바로 인도네시아라고요. 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90%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정말 많은데요.
전 세계 인구 4위가 바로 인도네시아 인구입니다. 대략 현재 인구가 3억 명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큰 나라고요. 이 가운데에서 그 세계 최대 할랄 시장으로 불리는데 인구의 대략 90%인 2억 3천만 명이 할랄 식품을 요구하는 무슬림입니다. 연간 1,840억 달러 규모의 할랄 시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식음료조차도 할랄 인증을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까다로운 할랄 유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여서 이게 자국에서만은 이 수요를 다 댈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 말레이시아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동남아 일대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도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시사평론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